우주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우주를 통해서는 전달될 수 없지만 우주의 모든 행성과 위성,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시스템은 각자의 소리와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류가 우주를 계속 탐험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우주의 소리는 어쩌면 오싹하고 기괴해서 마치 악마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푹신한 의자에 앉아 우주가 들려주는 신비로운 소리를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빅뱅 이론에 따르면 138억 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는 강력한 우주망 원경을 사용해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거대한 가스구름부터 초대질량 블랙홀의 혼란스러운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놀라운 영역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를 단지 사진의 이미지로만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죠. 우주는 실제로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 없는 다양한 파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강력한 전파망 원경과 탐사선으로 포착할 수 있었죠. 우주의 파동들은 라디오파와 마이크로파, X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파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를 특별한 과정을 통해 소리로 변환함으로써 우리가 우주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을 첫 번째 소리는 별이나 은하가 존재하기 전 모든 것이 뜨겁고 밝은 플라스마의 고대 우주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 파동은 빅뱅 직후 몇 초 안에 발생한 소리 파동이 젊은 우주를 가로지르며 퍼져나갈 때 그들은 물질과 빛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진 후 수면에 생성된 파동과도 같았죠. 이 패턴의 빛은 밝고 어두운 점으로 새겨졌으며 유럽 우주국 ESA의 플랑크 우주망원경을 통해 이 고대 빛을 지도화함으로써 사실상 초기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발견된 가장 신비로운 물체 중 하나인 초대질량 블랙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중력 괴물로 사건의 지평선, 즉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어가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블랙홀을 둘러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초대질량 블랙홀에서 방출된 소리파동이 페르세우스 은하단 중심의 뜨거운 가스를 통해 소리파동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죠. 이 소리파동은 나사의 찬드라 X선망 환경이 포착한 데이터에서 추출되어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우주 전역에서 울려 퍼지는 섬뜩하고 거대한 은하 간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바라볼 수 있는 태양은 아름답게 빛나는 노란색 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플라즈마의 극도로 폭력적인 구체입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빛과 열이 핵융합이라는 격렬한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수년 동안 많은 탐사선이 태양을 연구해왔지만 가장 흥미롭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은 것은 나사의 파커 탐사선이죠. 그리고 이 파커 탐사선은 태양에 접촉한 최초의 탐사선입니다. 파커 탐사선이 감지한 태양의 소리입니다.
방금 들으신 잡음과 휘파람 소리는 태양의 얇은 외부층에서 방출된 태양풍의 뜨거운 입자들의 압력 파동입니다. 이들은 휘슬러모드 파동이라고 불리며 태양의 대기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코로나에서 방출된 고에너지 전자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파동으로 변환되면 혼란스러운 잡음과 마치 비명을 지르는 허리케인과도 유사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우리의 지구에서 다음 궤도에 위치한 화성은 오랫동안 인류가 탐사하며 주목해 온 곳이죠. 하지만 화성은 태양이 골디락스 존에 위치할 행성을 선택할 때 지구만큼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 화성의 내부는 지구보다 조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성의 표면 아래에서는 항상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나사는 인사이트 탐사선을 화성에 보내 화성에서의 지진 활동 데이터를 기록하였죠. 2019년 4월 인사이트 탐사선은 첫 번째 충격을 감지했습니다. (2019년 4월 6일) 포착된 이 소리는 인사이트가 3가지 뚜렷한 사건을 감지하면서 발생한 화성의 집안 진동 소리입니다. 그리고 화성의 바람 소리도 포함되어 있죠. (2006년)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의 구름 꼭대기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혼란스러운 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 고리를 가로지를 때 실제 들리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토성 폭풍을 포착한 10년 후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 고리 안을 비행하는 짜릿한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하였죠. (2016년 12월)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의 고리 평면을 가로질렀습니다. 목성은 우리 태양계의 큰 형으로 혜성의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줍니다. 2001년 1월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 탐사 임무를 위해 중력 부스트를 받기 위해 목성에 잠시 정차해야 했습니다. 이때 카시니 탐사선은 목성에서 신비로운 라디오 신호를 포착하게 됩니다. 이 격렬하고 짜릿한 소리는 우리가 목성에서 처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이저가 목성을 통과할 때 보이저는 태양에 대한 목성의 반응인 보우쇼크를 포착할 수 있었죠. 태양풍이 목성을 둘러싼 강한 자기력과 만나면 태양풍은 굴절되고 그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 에너지가 집중된 지역을 보우쇼크라고 부르고 있죠. 이것은 마치 행성이 압력이 높은 압력밥솥에서 증기를 내보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최근 들은 목성의 소리는 2017년 2월 나사의 주노 탐사선이 포착한 소리로 목성의 이온층에서 발생한 플라즈마의 파동 소리입니다. (1989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과 그 위성들을 연구하기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탐사선은 1991년 가스프라 소행성, 1993년 이다 소행성을 지나가며 소행성대를 비행하였죠. 그리고 이다 주위를 공전하는 작은 위성인 다크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은 1994년 7월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 목성과 충돌하는 장면을 포착하기도 하였죠.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의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의 근접 비행이 이루어진 궤도에서 매우 이상한 플라즈마 파동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 발견으로 목성의 위성들이 각자의 자기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밝혀졌죠. 게다가 이 발견은 이 위성들이 모행성인 목성과 끊임없는 자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이 곧 들으실 폭력적인 소리는 가니메데와 유로파, 칼리스토의 자기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를 바라보면 수십억 개의 다른 은하들이 수십억 개의 다른 별들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우주에는 모든 종류의 행성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나사의 외계행성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발견된 외계행성의 유형은 해왕성과 유사한 행성들입니다. 이러한 외계행성의 소리는 해왕성의 소리와 비슷할 것입니다. 해왕성의 소리는 보이저 2호가 수집한 플라즈마 파동 데이터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왕성과 유사한 외계행성은 수소와 헬륨이 지배하는 대기를 가진 세계로 해왕성이나 천왕성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이들을 얼음거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방금 들으신 소리는 태양의 태양풍에 포함된 전하를 가진 입자들과 해왕성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기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이 데이터는 과학자들이 보이저가 태양계의 끝, 태양권 계면을 넘어섰다고 믿는 시점을 나타내며 이것은 우리가 태양계 밖에서 포착한 첫 번째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별들 사이의 거대한 공간, 즉 간섭 우주가 완전히 비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사실 방대한 양의 분산된 먼지와 가스 그리고 우주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나사의 보이저 1호 덕분에 우리는 이 이상하고 외로운 지역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예상했던 것만큼 아름답거나 짜릿하지 않고 오히려 꽤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SF 과학소설의 유명한 포스터 문구에서는
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섬뜩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고립감과 공포를 완벽하게 요약하는 말로 유명하죠. 그 이유는 소리파가 전파되려면 매질이 필요한데 진공은 말 그대로 매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디오파와 플라즈마파, X선과 중력파와 같은 다른 종류의 파동들은 데이터 소니피케이션을 통해 음향으로 변환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소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 음향 클립들은 태양풍과 블랙홀 충돌과 같은 천체의 현상들에 관한 독특하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우주의 이상 패턴을 더 쉽게 발견하게 해주듯 소니피케이션 또한 과학자들이 복잡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파악해 이상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지표면에서 너무 멀리 올라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우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고작 지표면에서 160km 위로만 올라가도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소리파가 전달될 수 있는 입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 이 우주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파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소리와는 다르게 다른 입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광자를 통해 스스로 전달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가시광선 형태인 전자기 방사선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시광선은 전자기 방사선의 전체 스펙트럼 중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스펙트럼은 매우 높은 주파수의 감마파에서부터 때로는 수킬로미터 파장을 가진 라디오파까지 이루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권으로 지구 내부 깊은 곳 핵에서 생성되는 거대한 자기장인 것입니다. 자기권은 우주로 뻗어나가 태양에서 빠르게 날아오는 전하입자들로부터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는 이미 건조한 불모지 행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행성인 화성은 과거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었지만 자기장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자기장은 주로 지구의 깊숙한 곳, 지표면에서부터 약 2900km 아래에 위치한 외핵에서 초고온으로 회전하는 액체철의 바다에서 생성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구 생명체에게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은 실제로 우리가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극과 남극권에서 오로라라는 아름다운 시각적 현상으로 자기장을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지구를 둘러싼 거대한 방사선 띠인 베넬런대에서 들려오는 흥미로운 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러스 파동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은 지구 플라즈마권 내의 고에너지 입자들이 자기장의 회전에 의해 앞뒤로 끌려 움직이면서 생성됩니다. 지구 주변에는 이온과 전자덩어리로 이루어진 플라즈마권이 있습니다. 지구와 자기권이 회전할 때 자기장이 이 입자들을 밀어내며 플라즈마파라고 불리는 파동을 가속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동이 형성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사의 베넬런 탐사선이 지나가며 이 교란 현상이 라디오파 형태로 전달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플라즈마 파동들은 코러스 파동이라고 불리며 새벽 시간대에 자주 발견됩니다. 지구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는 휘슬러 모드 플라즈마 파동입니다. 이 소리는 마치 우주에서 전투가 벌어지며 우주함선이 레이저를 발사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 파동들은 플라즈마권의 차갑고 밀도 높은 부분에 존재하며 대기 내 번개가 방출하는 전자기 방사선에 의해 발생합니다. 번개가 생성하는 이 파동은 자기장 내에서 튕기며 높은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보다 더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음이 점점 낮아지는 휘파람 소리처럼 들립니다.
플라즈마권에서 더 멀리 나아가면 반대 효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이 점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며 이것은 마치 새들이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지구 자기장 꼬리 부분에서 자기들의 재결합 현상으로 인해 플라즈마와 충돌하며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플라즈마권 내의 다른 영역에서는 히스파동이라 불리는 소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 파동은 내부 플라즈마권에서 누출된 코러스 파동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덴마크의 연구팀들은 유럽 우주국 ESA의 수험 위성이 측정한 자기 신호와 라디오 주파수를 음향으로 변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행성이 들려주는 자기장과 태양 폭풍의 상호작용을 들을 수 있었죠. 곧 들으실 음성 클립은 어쩌면 악몽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행성 지구가 들려주는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혜성은 얼어붙은 가스와 암석, 먼지로 구성된 거대한 천체로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한마디로 혜성은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거대한 눈덩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혜성들은 주로 해왕성 궤도 너머에 위치한 카이퍼 벨트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태양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더 멀고 신비로운 오르트 구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소행성 떼와 카이퍼 벨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소행성 떼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백만 개의 소행성들로 이루어져 있죠. 반면 카이퍼 벨트는 해왕성 너머 거대한 얼음잔해지대로 20세기 중반 천문학자 제라드 카이퍼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는 카이퍼 벨트의 잔해 조각들이 중력에 의해 밀려나 태양에 더 가까운 궤도로 진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새로운 해성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죠. 우리 태양계의 가장 바깥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오르트 구름의 껍질들은 산만한 크기가 수십억 개 또는 수조 개의 오래된 얼음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며 태양의 영향력이 희미해지는 성강 공간의 공허함과 맞닿은 미스터리 영역에 위치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태양으로 다가오는 해성들은 주로 천체들이 서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력 섭동에 의해 카이퍼 벨트의 잔해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 주기가 짧은 해성들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힘들이 태양계의 끝 오르트 구름의 천체들까지 흔들며 태양 궤도로 보내는 장주기 해성을 만든다고 믿고 있죠. 이 같은 중력 섭동 현상은 지나가는 별이나 분자구름, 우리은하 자체의 조성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혜성의 크기는 보통 얼어붙어 있을 때 웬만한 도시 크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성 궤도가 태양과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면 태양의 엄청난 열에 의해 얼음들이 녹으며 먼지와 가스가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빛나는 대기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코마라 부르고 있죠. 혜성에서 최초로 소리가 기록된 것 또한 바로 이 코마 내부였습니다. 2011년 나사의 스타더스트 탐사선은 구피 템펠 혜성을 둘러싼 가스와 먼지 사이를 통과하며 그 소리를 성공적으로 포착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오디오 클립은 오래된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먼지 입자들이 탐사선에 부딪힐 때, 즉 탐사선이 혜성 옆을 지나갈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짧게 들려주고 있죠. 이 소리는 마치 총알이 쏟아지는 듯한 소리였는데요. 이 녹음 소리로 혜성의 주변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스타더스트 탐사선이 애초에 밝혀내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타더스트 탐사선은 나사의 딥 임팩트 임무에서 템펠 혜성에 참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스타더스트의 첫 임무도 주요 임무도 아니었습니다. 템펠 혜성을 만나기 전 스타더스트 탐사선은 그 어떤 탐사선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다른 혜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죠. 스타더스트의 임무는 81P 빌트 혜성으로 가서 혜성의 코마로부터 물질을 수집하고 그 샘플을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지구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속 23,000km가 넘는 속도로 움직이는 입자들을 손상 없이 포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결코 쉬운 임무가 아니었죠. (1990년대) 후반 혜성과학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비록 수수께끼 같은 이 천체들을 방문하기 위해 6개의 탐사선을 보냈지만 그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죠. 그 당시 과학자들은 혜성이 태양계의 외부에서 온 방문자이며 태양보다 더 오래된 먼지 알갱이들이 우주 공간을 떠돌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 중력에 이끌려 붙잡혔다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이론들은 우리가 직접 혜성들 중 하나에 가서 별먼지의 일부를 채취해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정말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에너지에 있었습니다. 혜성은 태양을 향해 시속 16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여행합니다. 당시 기술로도 탐사선이 그 속도에 맞춰 혜성 옆을 나란히 가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때 연료가 너무 많이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연료가 너무 무거우면 우주선의 무게가 지나치게 늘어나 우주로 보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죠. 이 임무를 위해 과학자들은 81P 빌트 혜성이라고 알려진 혜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낮은 속도로 탐사선을 혜성 옆에 나란히 접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속도조차 초속 6.5km, 즉 시속 23,000km에 달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 속도로 움직이는 아주 작은 입자를 포집한다는 것은 극도로 어려울 것입니다. 입자들이 너무 작은 충격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만약 시속 23,000km로 그 어떤 물체가 표면에 충돌한다면 아마도 모양과 구조를 유지할 확률은 엄청나게 낮아질 것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이 충격을 완화해주는 것처럼 그들만의 에어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입자를 한 번에 완전히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긴 거리에 걸쳐 속도를 줄이는 무언가를 생각했죠. 이를 위해 나사 엔지니어들은 고체 공기와 같은 놀라운 재료를 찾아내게 됩니다. 에어로젤은 99% 이상이 공기인데도 불구하고 벽돌을 지탱할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물질입니다. 에어로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우며 탐사선이 입자에 부딪혔을 때 입자를 변형시키지 않고도 속도를 늦추기에 딱 적절한 저항을 제공했죠. 2004년 1월 2일 드디어 목표했던 81P 빌트 해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빌트 해성의 표면은 수백 미터 높이의 뾰족한 봉우리와 절벽 그리고 우주먼지와 가스를 뿜어내는 거대한 구멍들로 뒤덮여 있었죠. 그리고 빌트 해성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해성은 바로 우리 태양계 자체에서 태어났던 것이었죠. 스타더스트 탐사선이 수집한 입자들의 동위원소 구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기원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성의 표면에 있는 얼음만 보면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성의 중심부 암석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뜨거운 환경에서 형성된 것이었죠. 탐사선이 수집한 샘플에는 콘드릴과 칼슘, 알루미늄 포유물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환경에서만 형성되는 구조였으며 화성과 목성 사이의 다른 소행성에서도 발견된 것이었죠. 그 당시 과학자들은 해성이 태양계 끝 극도로 차가운 환경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기존 이론을 제고해야만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샘플에서 놀라운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미노산의 하나인 글리신입니다. 아미노산은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블록 중 하나로 이 발견은 수백만 년 전 지구에 충돌한 해성들로부터 생명의 첫 번째 블록이 우리 행성으로 왔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발견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나사의 딥 임팩트 탐사선이 구피 템펠 해성에 충돌하도록 설계된 착륙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영상이 보여주듯 탐사선은 성공적으로 해성과 충돌했죠. 그리고 해성의 얼음과 먼지가 우주 공간으로 폭발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탐사선은 해성에 접근하면서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탐사선은 결국 해성 표면에 충돌하는 순간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죠. 그렇다면 매일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는 유성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숫자를 들으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 수는 무려 2,500만 개입니다. 그렇다면 특정 날의 가장 큰 유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1년 중 가장 큰 유성은 대략 4m 정도이며 적어도 1세기에 한 번 정도는 약 20m 크기의 유성이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약 2000년에 한 번은 100m 크기의 유성체가 지구와 충돌한다고 보고되어 있죠. 이 정도 크기의 유성체는 지구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충돌 지점 자체뿐만 아니라 충돌 시 발생하는 공중폭발로 인해 해당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지구상의 문명을 위협할 만큼 거대한 10km 이상의 천체들도 있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마주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우니깐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거대한 천체들은 발견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0km 이상의 크기를 가진 근지구소 행성들을 거의 모두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작고 어두운 유성체들은 지역적 규모에서는 여전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첼야빈스크 유성체가 폭발했을 때 약 1,50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6개의 도시에 걸쳐 약 7,200채의 건물이 손상되었죠. 다행히 이 사건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러한 재난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그 결과는 분명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는 대부분의 지구 근접 천체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어두운 해성과 같은 일부 소행성들은 가시광선을 거의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이를 위해 또 다른 탐사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애니오 서베이어 탐사선을 2027년 발사할 것이라 발표했죠. 이 망원경은 적외선 측정 방식으로 태양계를 스캔해 어두운 천체들을 탐색할 것입니다. 만약
지구에 근접하는 천체가 탐지된다면 다트 미션으로 입증된 소행성 방어 기술로 지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에는 혜성에 착륙하는 소리까지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바로 로제타 탐사선이 필레라는 착륙선을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혜성 표면에 착륙시키기 위해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 녹음은 단 2초의 짧은 길이입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가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거대한 우주 눈덩이에서 우주 탐사선이 착륙할 때 나는 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녹음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쿵 하는 소리는 인공 물체가 혜성에 접촉하는 소리를 인류가 처음으로 포착한 순간이니깐 말이죠. 하지만 이 혜성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마치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혜성이 노래하는 것 같다고 표현되기도 하였죠. 여러분이 곧 들으실 다음 오디오 클립은 혜성 주변 자기장이 진동으로 추정되는 소리입니다. 탐사선이 혜성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을 때 포착된 소리였죠. 이것이 바로 노래하는 혜성의 기이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혜성의 노래소리는 사실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40mHz에서 50mHz 대역에서 방출되는데 이것은 보통 20Hz에서 20kHz 사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가청 범위를 훨씬 벗어나기 때문이죠. 로제타 탐사선 연구팀들은 이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만배 높여 이 독특한 혜성의 노래소리를 인류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죠. 과학자들은 이 소리가 혜성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혜성이 중성 입자들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낼 때 이 입자들이 전기적으로 전하를 띠거나 이온화되면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진동의 정확한 물리적 메커니즘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휴대폰과 인터넷의 와이파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것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파동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동을 활용하여 작동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파동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보시다시피 우주 또한 조용하다고만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될 수 없다는 건 맞지만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우주는 우리에게 신비로운 비밀들을 들려줄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